그러니까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이제 헌법을 세 번째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전에 이제 정부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였는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인상이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정부 형태로 헌법을 바꾼 거죠. 그리고 같은 해에 뭡니까 헌법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헌법 본문을 고친 건 아니고 헌법 이제 부칙을 이제 그 개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 그 3.15 부정선거의 그 관련자, 그다음에 부정축제자 등의 처벌을 위한 그러니까 부정축제자, 반민족 행위자,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소급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해 한 번 더 헌법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5.16 군사정변이 발발했잖아요. 1961년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자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두 달도 안 돼서 헌법을 고치고 그 다음에 같은 해 11월에 그 소고입법 처벌 가능하도록 헌법 근거 마련하고 이렇게 이제 헌법을 개정했는데 본격적으로 헌법이 그 가동되기도 전에 이제 1961년 5월 16일에 5.16 군사정변 발발하면서 이제 이 공화국 그러니까 이게 그 제2공화국이잖아요. 제2공화국에서 3차 4차 개헌했는데 이제 뭡니까? 그 제2공화국 정부가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5.16 군사정변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5차 개헌을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제1 3공화국 헌법인데 5차 개헌을 통해서 이제 제3공화국이 출범을 했는데 이때 다시 이제 제1공화국의 정부 형태인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환원을 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쿠데타에 성공한 이제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와서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연임에 성공하죠. 연임에 성공하고 그럼 원래 이때도 이제 보통 두 번 미국이 두 번이니까 이제 보통 다 대통령 중심제는 보통 한 이제 두 번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제 두 번 되니까 이제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제 3공화국에서 이제 헌법 개정을 다시 하는 거죠. 6차 개헌. 그래가지고 대통령 3선 허용.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최대 세 번까지 두 번인데 두 번을 세 번으로 이제 늘리는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6차 개헌에서 그 3선을 허용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헌법 개정안이 마련돼서 통과가 되고 그래서 6차 개정헌법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3선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7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 전까지 동서냉전 체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동서 간의 체제 경쟁이 치열하다가 이제 1970년대 들어오면서 대탕트 시대가 전개되죠. 말 그대로 대탕트 동서 간의 긴장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 정세가 갑자기 그 동서로 그 둘로 완전히 쪼개졌다가 이제 이게 좀 완화되니까 국제 정세가 이제 급변을 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남북한이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면 국제 환경이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남북한이 대화에 나서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1972년 뭐 7.4 공동성명도 남북한 간에 채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그러면서 찬스는 기회다 해가지고 이때 이제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유신헌법
7차 개헌을 그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한반도의 그 상황 변화를 하나의 그 명분으로 내세워서 7차 개헌을 합니다. 여기는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만 이거는 이제 공화국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5차 개헌, 6차 개헌이 3공화국 헌법에서 5차 개헌을 통해서 3공화국이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6차 개헌을 통해서 한 번 더 개정을 했는데 7차 개헌은 통치자는 같지만 이게 완전히 헌법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4공화국 헌법이라고 그래요. 7차 개헌 바로 그 유신헌법인데 이거는 신대통령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 중심제는 그래도 어떤 상권 분립의 원칙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권 분립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7차 개헌 유신헌법은 그 신대통령제 즉 뭐냐면 대통령 밑에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정부 형태를 뭐 영도적 대통령제 이렇게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통령 중심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주의 체제, 독재 국가에서 얘기하는 신대통령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위에 대통령이 존재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구조의 원리에 없던 것들이 막 도입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 아주 그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국가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역시 또 3분의 1을 선출합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국가기관이 권력 상권 분립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또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관의 명칭이 통일아니 통일주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국제정세의 변화, 대탕트 시대의 전개, 한반도에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대화 모드 이런 그 한반도의 그 상황 변화를 하나의 그 명분으로 내세워서 찬스는 기회다 해가지고 집권자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차 개헌을 해서 유신헌법을 만든 겁니다. 여기는 3공화국이 아니라 4공화국 헌법이다. 그래서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대통령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중심제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 체제, 독재 국가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영도적 대통령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그 생뚱맞은 그 국가기관이 엄청난 그 권한을 갖고 행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대통령제 직선제가 아닌 거예요. 대통령은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선거에서 지면 연임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이 뭐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컨트롤 가능한, 통제 가능한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그 구성원으로 넣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런 기관도 매우 독특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간선제로 선출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간선제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재헌헌법 때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듯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뭐 형식적인 간선제지만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건 민주적인 방식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간선제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이제 연임 제한, 여기 왜 안 써 있지? 그 연임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여기 없을 수 있는지 뭐 실수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냥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아주면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있을 수가 없는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도 여기 들어가고, 왜냐면 영도적 대통령제니까 국회
정부, 법원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5공화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대통령 국회 해상권. 그리고 이제 현행헌법에서는 삭제가 됐죠. 그죠? 요 전까지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하는 거하고 연임 제한이 없어진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 이제 4공화국이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79년 이제 12월, 그러니까 유신헌법에서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후에 79년에 뭐냐면 이제 피살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전두환 장군이 이 신군부가 세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80년대에는 이제 단계적 쿠데타라고도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12.12를 통해서 군을 장악하고 전두환 장군이, 이후에 그 다음에 5.17 계엄 선포하고 5.18 광주 민주항쟁을 이제 계엄군이 진압하면서 이제 완전한 그 권력을 실질적으로 전두환 장군이 완전히 이제 장악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2.12, 그 5.17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군사정변이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단계적 쿠데타.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8차 개헌을 해서 이제 5공화국, 이건 5공화국이에요. 5공화국이 출범하고 8차 개정헌법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두환 그 대통령이 다시 그 유신헌법에서 이제 정권을 잡아서 유신헌법 체제에서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뭡니까,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8차 개정헌법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임기 7년 단임제의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참 우리의 마음을 좀 그게 뭐냐면 이런 조항이 이제 8차 개헌 때 처음 들어가요. 내가 얘기했던 개수법 아니고 고유법의 특징을 지니는 규정, 우리의 헌정사를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바로 8차 개헌 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128조 2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8차 개헌 때 들어간 거예요. 9차 개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아주 뜨거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서슬퍼런 권력을 쥔 신군부도 이러한 것까지는 못 막았다는 겁니다. 전두환 장군도. 왜냐하면 과거 우리의 좀 이런 헌정사를 봤을 때 헌법 개정의 주된 이유가 뭐였다? 바로 이제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대한 게 헌법 개정의 주된 이유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개헌 때는 이제 국회에서 선출해서는 재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개헌 때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제 중임 제한 철폐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그러니까 중임 변경이죠.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그러니까 중임 변경에 관한.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개헌, 4차 개헌이야 이제 4.19 혁명을 토대로 해서 한 거니까 좀 민주주의 열망을 이제 반영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다시 5.16 군사정변 때 뭡니까,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환원되고 나서 6차 개헌, 이것도 이제 뭐냐면 중임 변경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7차 개헌 때는 아예 중임 제한을 아예 철폐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냐 간선이냐 하는 건데, 유신헌법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루고 또 중요한 헌법 개정의 목적, 동기, 이유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차 개헌 때는 바로 지금 봤던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조항 개정 효력을 제한하는 이러한 거는 국민들의 어떤 열망, 염원을 담은 거죠.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그런 국민들의 염원, 열망이 담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8차 개헌을 통해서 단임, 이것도 역시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장기 집권을 정말 막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거죠. 그래서 신군부도 단임으로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한 번만 한다. 두 번도 아니고 대신 이제 한 번이니까 거의 그 4년 연임한 거와 똑같이 7년, 딱 1년 모자라죠. 기간을 늘린 거예요. 7년 단임으로 해가지고 4년 단임, 4년 너무 짧으니까 그 단임제는 하긴 해야 되는데 4년 너무 짧으니까 이제 8년 하면 또 그거는 뭐 사실상 4년 연임보다 더 뭡니까 집권자에게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7년 단임 이 숫자도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7년 단임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라는 거죠.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이제 미국처럼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전두환 장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계적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여기 핵심은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계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국민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2단계에서 즉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데 외형상으로는 뭐 미국하고 다를 게 없죠.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이 권위주의 체제가 이제 연장되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얼마나 이제 제대로 투표할까 또 그 전에 그 이전에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단을 보면은 누가 어느 후보가 될지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거죠. 압도적으로 이제 그 전두환 후보 그를 지지하는 그런 그룹의 그 선거인단이 압도적으로 이제 선거인단으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핵심 뭐냐면 이제 단계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대통령 선거인단 그러니까 그 선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보면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투표하는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장악하지 못했다 여당 쪽에서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단순한 가정이지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한번 손을 볼 수도 있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결과가 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끔 그게 이론상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2단계에 걸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하고 같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당시의 권위주의 시대에 이런 그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선거는 기존의 집권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워낙 압도적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대통령 선거인단들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 그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잠시 그 뭡니까 대통령으로 있었고 이제 그 이 8차 개헌 개정헌법을 토대로 해서 이제 7년 단임에 이제 대통령으로 다시 이제 선출이 돼서 그 뭡니까 직무를 수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권 말기에 이제 후계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후보를 후계자로 이제 정해놨는데 국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거는 그 신군부에 의한 그 단계적 쿠데타로 인해서 지연은 됐지만 그 열망은 뜨거웠고 그것은 다시 전두환 정부 말기에 이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그러한 그 전환점이 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시대의 전환점으로 봤던 1987년 60민주 항쟁이죠. 그 60민주 항쟁에서 이거는 왜 그 정부가 당시의 정부가 두려워했냐면 대학생들만 그 시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민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 이런 사회인들이 그런 그 대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런 그 데모, 시위, 주장, 요구에 동참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그 당시의 정부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누른다고 눌러질 게 아니구나 이제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1987년 60민주항쟁이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거죠. 그 당시 60민주항쟁에 뜨거웠던 국민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그래서 이제 이 요구를
결국은 이제 당시에 그 정부 여당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그럼 헌법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87년 12월 29일에 아홉 번째로 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대통령 직선제고 그리고 7년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임제는 유지하는데 기간을 좀 줄여서 5년 단임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고 바로 이제 9차 개헌이 이제 뭐냐면 제6공화국 헌법이 되는 겁니다. 5공화국 헌법 때는 여전히 뭡니까 대통령의 국회 예산권 이런 거 남아 있었는데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런 대통령의 국회 예산권도 폐지하고 보다 더 대통령 중심제의 형태에 가깝게 그렇다고 동일하진 않지만 그런 가까운 형태로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직선으로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부활이 된 거죠. 특히 헌법재판소에 더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헌법소원을 또 인정했다는 거. 이게 또 큽니다, 사실은. 헌법소원이 왜 중요하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획기적인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부활한 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위헌법률 심판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헌법소원까지 받아들여 준 거. 이게 사실 큽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이제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이죠, 이게. 보통 평가할 때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체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6공화국 9차 개헌, 제5공화국 8차 개헌, 제4공화국 7차 개헌, 5차 개헌, 6차 개헌은 제3공화국, 3, 4는 제2공화국, 그 다음에 1, 2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제1공화국. 그래서 공화국이 여섯 번째 공화국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헌법은 9번 바꿨는데 공화국은 6번이에요. 구공화국이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언제 공화국이라는 말이 바뀌냐 하면 이제 재헌헌법이 제1공화국이죠. 그런데 이제 3차 개헌 때 제2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때 헌법의 동일성이 파괴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는 대통령 중심제였는데 이 공화국 때는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차 개헌이 3공화국 헌법인 거예요. 정부 형태 기준으로 보면 이때 다시 대통령 중심제가 부활되죠. 그래서 5차, 6차 이게 이제 제3공화국 헌법이고 7차는 대통령 같지만 이건 4공화국 헌법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그 신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유신헌법 7차 개헌 4공화국 그리고 나서 이제 8차 개헌 요건 이제 5공화국이 되죠. 왜냐면 그래도 좀 신대통령제보다는 좀 그 민주주의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중심제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좀 이제 환원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9차 개헌 드디어 이제 국민들의 염원인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이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부활하고 또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으로 평가받는 이런 헌법 이게 이제 현행 헌법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 헌법이 개정된 횟수하고 공화국 수가 다르냐 하면은 헌법의 동일성이 파괴된 그런 시점에 공화국이 바뀌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된 횟수만큼 헌법의 동일성이 매번 파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공화국 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 횟수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의 변동까지 봤죠? 헌법의 제정, 그다음에 헌법의 개정, 그리고 헌법 개정에 안에서 그 헌법의 변동이 무엇인지까지 같이 묶어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 개정. 이거 봤네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중에 보기도 하는데 우리 지금 봤고 현행 헌법의 개정론은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은 뭐 정부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통치 작용의 특성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묶어서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이건 나중에 묶어서 보기로 하고 이어서 네 번째 헌법의 특성을 간단하게 보면 자 이제 제7장 헌법의 의의와 특성은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얼마 안 됩니다. 자 헌법의 특성 기운 내세요. 자 헌법의 특성 크게 이제 우리가 한 6가지 들었는데
처음에 5가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붙였어요. 생활 규범성이라고. 자, 우선 최고 규범성. 이거 여러분 이해하죠? 국가의 최고법보다 헌법이죠. 헌법. 그래서 헌법의 특성,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최고 규범성을 지니는 거죠. 그 나라의 최고법의 지위를 갖는 거. 두 번째, 수권적 조직 규범성. 이 숫자는 줄 숫자예요. 앞에 요 그 부수가 재방변이라고 하는데 요게 없으면 받을 숫자가 되고 요 재방변이 있으면 줄 숫자가 됩니다. 수권적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헌법은 뭐다? Constitution, 국가의 조직을 정하는 법이죠. 조직 규범이에요. 당연히 헌법은 조직 규범이고 그렇게 이제 국가 기관을 만들어서 권한을 나눠서 주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의 또 하나의 특성은 이제 이렇게 국가 기관을 조직해서 각 그 기관에 권한을 주는 수권적 조직 규범성의 특성을 갖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권력 제한 규범성 또는 기본권 보장성이라고 하는데 그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권력을 주되 국가기관에게 나눠서 준다는 거죠. 권력을 주되 제한하는 겁니다. 헌법에서는 각 국가기관에게 임무를 줬으니까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권력은 주되 나눠서 주고 서로 견제하게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권력을 제한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헌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이제 권력 제한 규범성, 권력은 주되 제한하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이런 특징이 있죠. 권력 제한 규범성 또는 기본권 보장성.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 그 권력 분립의 원칙을 반영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의 정치성과 헌법의 역사성 각각의 특징인데 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그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뭡니까? 아까 봤던 헌법 128조 2항이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자, 이 규정을 이해하려면 우리 헌법의 역사성, 우리 헌정사를 알지 못하면은 왜 이런 규정이 들어간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지 법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한 예로 과거에 최근에 2번 있었던 대통령 탄핵 그 소추 의결을 이제 국회에서 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하든 하지 않든 그 여파는 엄청난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후폭풍을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을 해도 탄핵 소추를 결정해도 또는 그것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 결정하든 그런 결정 대통령에 대한 국가의 최고 원수임 국가 원수이며 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결정하든 탄핵 소추를 의결하든 부결시키든 그 영향력은 정말 강력하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고 법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런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워낙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험만 보더라도 헌법이 이런 그 법 중에서 이런 정치성을 갖고 역사성을 갖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헌법의 특성이고 하나 덧붙인다면 헌법은 역시 또 생활 규범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냐? 이 헌법이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런 중대 사안을 다루고 또 그렇게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제 중요한 파급 효과를 많이 지니기 때문에 이제 그 헌법은 이런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에는 무관하지 않을까, 무관하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헌법은 국가적인 대도사도 관련되지만 이런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그 대체복무제도 도입하면서 양심적 병역법을 인정한 거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간통죄 그 불합치 결정 내서 그러니까 위원으로 결정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거 여러분은 태어나기 훨씬 전이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던 셔틀버스, 이것도 이제 위원 쪽으로 그 뭡니까 결정을 내리죠. 아, 여기 좀 써놨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생활 규범으로서의 특성도 역시 지닌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겠고, 그래서 헌법의 특성을 한 5가지, 6가지로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요 얘기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질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제도적 보장의 개념, 요즘은 별로 안 쓰지만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요거까지 해서 그 뭡니까 다 요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7장을.